광주는 문화중심 도시로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중심 도시는 문화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자 토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문화도시는 도시의 역사를 문화적인 자원으로 엮어내고 활용합니다. 광주의 정체성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는 민주, 평화, 인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집합적인 기억의 장소로서 그 안에 흔적을 담고 있는 사물, 공간을 발굴합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은 5.18 항쟁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기억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지나간 시대의 증인이 되는 건축물이고 도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광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지른 무자비한 진압과 살상에 저항한 5.18 민중항쟁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인근 전남 도민이 참여한 역사적 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5.18 광주 학살로 출발한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5.18 민중항쟁은 그 당시에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18 진실규명과 그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는 곧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정이었습니다. 광주항쟁은 민주화를 뒤로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었고 군부 세력 정치 개입에 대한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짓밟힐 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연대 정신을 발휘하고 외부와의 차단 속에서 밥과 피가 부족할 때 함께 나누고 생활 필수품의 매점 매석이 없었으며 치안 공백 상태에서도 더욱이 총이 시민들의 손에 들어간 이후에도 별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내에 거주하였던 시민 모두가 계급이나 성별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항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상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 주도의 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는 사회적 고통의 공간이면서 해방과 자치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설립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문화수도 광주 구상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2004년 3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6년 9월 27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조성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한편 2005년 12월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 당선작으로 우규승의 빛추숲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은 새로 짓는 전당 건물을 지하화하고 역사적 가치와 안전진단 결과를 참작하여 전남도청 별관을 제외한 전남도청 건물은 보존하는 설계안이었습니다. 설계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전당 건물을 고층화하여 랜드마크로 삼자고 주장하여 랜드마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설계안을 수용하여 랜드마크 논쟁은 수그러들었고 2007년 12월에야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장 등 광주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사이에 도청 별관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2010년 10월 11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지하화환 설계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도청 본관과 민원실 등을 보존함으로써 5.18을 기억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별관의 일부 철거는 전당의 출입구를 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2014년 10월 31일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제외하고 완공되었고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되었습니다. 옛 도청 건물은 5월 광주의 고통과 해방의 기억을 동시에 담은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기억하기 위해 보존된 옛 전남경찰청 본관과 민원실 그리고 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그 공간에 민주평화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관에 80년 5월 광주의 열흘간의 투쟁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에 따라 예술적으로 승화한 전시 콘텐츠인 열흘간의 나비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전시 콘텐츠는 관람객들이 직접 걸어가면서 5.18의 드라마틱한 서사를 체험하고 5.18 민중항쟁이 품은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느끼도록 동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나비대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황석영이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서자 구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전시 콘텐츠의 개발에도 5.18 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았고 2003년 11월 광주시 및 5.18 역사 왜곡대책위원회 그리고 5.18 단체 또 지역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들을 차례로 열고 광주시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설명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열흘간의 나비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작 설치되어 전시 콘텐츠의 구축이 이루어지다가 옛 전남도청 보존 범시도민 대책위원회의 요구로 2016년 12월 공정률 80% 정도의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 전시 콘텐츠는 기념관 상설 전시로 기획되었으나 미완인 채로 상설 전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12일부터 한 달간 2019년 5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97일간 임시적으로 총 29만 명의 관람객들에게 공개되어 관람객들에게 5.18의 실상과 정신을 깨닫고 느끼고 반응하게 하였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존 범시도민 대책위는 97년 3월부터 보존 건물 전체를 80년 당시의 상태로 내부 공간의 원형 복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원형 복구 방침을 세우고 조선대 산하겸영단과 옛 전남도청 복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복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청 본관 건물 복원 과정에서 열흘간의 나비대는 철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보존된 건물을 기념관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건물의 공간에 구조적인 변형이나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된 건물을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수기와 수렴 과정이 있었고 또 보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172억 원, 약 173억 원가량 그리고 열흘간의 나비대 구축에 76억 원가량이라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더욱이 열흘간의 나비대는 5.18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5.18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전시 콘텐츠로서 비록 임시적 공개이지만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정신, 즉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에서 열흘간의 나비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이 작품의 향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간의 복원을 통하여 기억이 전승되고 재활성화되려면 그 공간이 질문과 성찰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시 콘텐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5월 광주의 현장들은 기억의 퇴적물로서 과거 속에 그냥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되살아나 현재에 회귀하는, 그리하여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되묻는 끊임없이 자의식을 깨우는 전설이다. 기억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은 전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 그 이야기가 문화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적으로 생성해가는 도시를 우리는 꿈꿉니다. 기념관 조성사업, 설치작품을 백지화하고 폐기하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시에 대한 관람객, 시민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문화국가에 살고 있고 문화중심 도시,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다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작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품을 개방 관람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흘간의 나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한 5.18 그리고 제가 5.18 동안에 군법무관으로서 했던 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18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재판에서의 판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9년 9월 1일 광주 상무도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에 입대하여 군 법무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여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2월 초에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31사단 검찰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5월 18일 광주에서 맞았습니다. 당시 31사단이나 전교사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공수부대의 진압이 과잉 진압으로 다른 집에 숨어 들어간 시위 학생을 붙잡으려고 군 앞바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가 박달나무로 만든 진압봉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현장 소식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던 군인들은 군인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월 27일 저는 도청 재진입작전 당시에 희생된 시민들의 사체를 검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대변인 명함을 소지하고 있던 그 윤상원 씨의 사체로 보이는 시신도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또한 자창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광주지검 검사, 군검찰, 경찰관, 군의관, 전남대, 조선대 의사들로 검시팀이 구성되어 장례를 위하여 관에 안치되어 상무관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사체 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때때로 곳곳에서 발견되었던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였습니다. 본 그대로 사체의 모습을 검시조서에 남겼습니다. 지원동 미니버스에 타고 가던 여성의 유방부 자창도 보았고 두개골이 처참하게 손상된 사체, 총상을 입어 사출구 쪽에 큰 손상이 생긴 사체도 검시하였습니다.
검시조서는 사망자 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체 당시에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체의 발견 일시, 장소, 상처의 종류, 그 상처가 총상인지 타박상인지 자창상인지 상처의 부위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총상의 경우 M16에 의한 것인지 카빈총에 의한 것인지 구별이 중요했는데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로 구별했습니다. 물론 상처를 입은 경위도 참작이 되었습니다. 5.18 과거사 청산의 과제는 첫째 진상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피해 배상, 넷째 명예회복, 다섯째 기념사업, 이 5가지를 과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5.18 시위 진압으로 인한 시민 살상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항쟁 후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학가에서 이어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신 자살도 발생했습니다. 1985년 황석영이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출간되어 항쟁의 진실을 알렸고 1987년 이후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책이 1990년에 출판된 불빛 출판사의 광주 5월 민중항쟁 사료 선집이었습니다. 60항쟁 후 87년 헌법이 제정되고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어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88년 6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8일 국회 광주청문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포 명령자, 지휘체계 이원화, 사망자 수, 행불자 수, 안매장,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제가 군검찰관으로 관여하였던 검시조서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가 있었고 5.18 학살 주범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증언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완전한 진상을 드러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1월 26일 특별담화에서 광주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성격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최대한 보상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당 합당 후 여대 야소 국회 상황에서 1990년 8월 6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당시에 1차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차례차례 후속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5.18 시위 진압 책임자 처벌 문제의 등장은 김영삼 정부에서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5.18 관련 단체와 민주 인사들이 정부에 요구할 15개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더 명확한 진상규명, 가해자 고소고발, 재심 청구를 통한 5.18 당시의 군사법정 판결 파기, 기념일 제정, 망월동 묘역 성역화, 윤한봉의 안전한 귀국 등등의 요구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5월 13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목적이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춰내어 갈등을 재현하거나 누구를 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흡하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다. 가해자 처벌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미움과 갈등의 고리를 모두 손으로
끊어야 하며 오늘의 다시 보복적인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제안하여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였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도에 들어서서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가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한 이후 그 다음에 4월 3일까지 사이에 70여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5.18 내란에 관련된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95년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는 5.18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을 비롯하여 대대장급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위 결정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소 촉구 운동과 5.18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범국민적 참여하에 일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들의 1995년 7월 31일 성명은 기소 촉구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법철학자를 비롯한 많은 법학 교수들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론적인 비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11월 23일 최종 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1월 30일로 확정하였고 11월 27일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확정한 다음 그날 선고기일을 11월 30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 하루 전인 11월 29일에 심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11월 28일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1980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헌재가 판단하였다는 평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되었습니다. 변정수 변호사는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이라는 글에서 언론 보도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결국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의 서면을 송달받고도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심판 청구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절차는 심판 청구의 취하로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소원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아니하고 95년 12월 14일 선고기일 변경 통지를 한 다음 그 다음 날 다음과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종결 처리되지 않은 것은 소수 의견을 공표하는 데 대해서 5인 이상의 다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서 종결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고기일 통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정은 심판 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헌법 소원 심판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주문에서 명확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매우 중요하므로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는 세 분의 재판관의 반대 의견과 평이한 내용대로 원래 평이한 대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한 분 재판관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 분의 재판관은
세 분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심판 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루어진 평의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의 재판관을 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평의 내용 공개는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 공개는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을 낸 5분의 재판관들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제외하고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만을 공표하는 것을 양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신창원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공소시효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평의 내용도 공포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가 취하되었지만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으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한 때에는 내란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내란죄로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 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 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정당화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간접 선거로 2번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나 제5광욱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통과된 것을 국민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내란죄의 진상이 은폐된 채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 행위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당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란으로 만들어진 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새로운 헌법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란죄의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서 이것도 또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의 정당성이 이 사건 내란 행위는 내란 행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이후로는 성공한 군사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처벌에서 부닥치는 난관은 공소시효의 문제였습니다.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군사 반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군사반란죄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적 장애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사 반란 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군사 반란죄와는 달리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는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직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시작된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곧 내란죄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이나 전두환이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는 도과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1980년 8월 16일로 보거나 전두환이 유신 헌법에 따라 취임한 1980년 9월 1일로 보면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지난 셈이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위한 기소촉구운동과 5.18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활발해진 가운데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내역을 공개합니다. 그 공개로 신군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 노태우 전 대통령이 95년 11월 16일 술해 혐의로 구속됩니다. 민자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 후 설치되어 재수사에 착수하여 95년 12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국회는 95년 12월 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5.18 특별법은 제2조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법 질서 파괴 범죄는 해당 범죄의 종료일부터 문민정부 출범 전인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12.12 군사반란죄와 5.17 내란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에 정한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에 정한 반란의죄와 이적의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하면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12.12 사건과 5.18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사건을 제기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장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12.12 사건에 관한 피의자들의 위헌 제청을 받아들여 5.18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18 사건에 관해서는 재정 신청을 기각하자 관련 피의자들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96년 2월 16일 5.18 특별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하면서 위 5.18 특별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지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가정해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5.18 특별법 시행 당시 95년 12월 21일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조항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는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이 이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법률은 진정소급 입법이 된다. 이 경우에는 법률 조항의 유연 여부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5인의 재판관은 한정위원을 냈으나 위원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인을 못 채워 결국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5인의 재판관의 한정위원 의견은 범죄 구속 요건과 형벌에 관한 한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국가적인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의 제정과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그 뒤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 12조 1항 후단의 적법 절차의 원칙과 13조 1항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서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승형 재판관 등 네 분의 재판관의 합헌 의견은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될 공익적인 필요는 매우 중대하고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애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면서 집권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함으로써 왜곡된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공익적인 필요는 매우 중대하다고 하면서 위 특별법 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16명을 기소하였고 계엄군 대대장급 현장 지휘관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996년 2월 24일부터 1심 재판을 시작하여 그해 8월 2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해 12월 1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소된 16명 중 박준병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19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사사건에서 우리 헌법
질서 아래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이 특별법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의 범죄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1년의 내란 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의 강압적인 효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행위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 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예비검속, 국회의사당 봉쇄, 광주 시위 진압,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언론 통폐합, 언론인 해직, 그리고 정치활동의 규제 등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광주 시진압 행위도 바로 내란을 행위를 이루는 폭동행위로 보았습니다. 또 12.12 군사 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신군부가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하게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함으로써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년 5월 초순부터 시국 수습 방안을 이것을 수립해서 이를 실행하기로 모의하였고, 이 시국 수습 방안의 주요 골자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상, 비상기구 설치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국 수습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대해서 개별적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은 내란죄의 사전 모의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피고인들은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할 무렵에 광주 시민 등 국민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계엄군의 위력을 행사하여 조기에 이를 분쇄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강압을 가하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계엄령 해제,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의 구호를 외치며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광주 진압 현장의 계엄군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은 계엄군의 계엄 업무 수행 행위를 이용해서 광주 시민들을 폭행, 살상하여 강압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은 내란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는 국헌의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내란죄가 폭동을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 목적 살인죄는 그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의 한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 행위에 흡수되어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의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 중 이러한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된 부분은 5월 17일 새벽에 실시된 광주 재진입작전, 상무충정작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남도청 광주공원 전일빌딩 광주관광호텔 YWCA 건물을 점령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살해된 이 살해에 대해서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해서 전남도청을 장악을 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진입 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 그리고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광주시를 조속하게 제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시위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막으려면 막지 않으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 꼭 그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그 광주 재진입 작전을 실시하는데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바로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광주 재진입 작전을 실시하면서 사람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용복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의 살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5월 22일부터 도청 재진입작전 전까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에서 광주를 봉쇄하면서 그 작전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그런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 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살인 행위들은 폭동 와중에서 폭동 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내란죄와 별도로 내란 목적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그리고 국회의 청문회, 그리고 항정의 진실을 알리는 여러 책자들에 의해서 5.18의 진상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95년 7월 18일 수사 결과 발표 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의 발포 경위, 광주 파견부대 지휘체계 이원화, 무기 피탈 고의 방치, 헬기 기총소사, 화염 방사기 사용,
광주 외곽 피해 진상, 사망자 수, 이러한 의문점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 뒤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5.18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부에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활동을 하여 헬기 사격, 전일빌딩 헬기 사격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매상 부분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진상규명을 위하여 2018년 3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원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5.18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서 5.11 분석반을 설치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 조작했다는 이런 증거도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까지 대부분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법 제정의 이유를 들어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러 최근에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활동을 통하여 남은 의문점들이 분명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